1688년 10월 바닥에 집자리가 깔렸다. 그 위로 맹문석, 기름종이, 다시 고운 집자리 등 6겹의 이부자리가 덮이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곱비를 거는 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출산이 임박한 숙종의 후궁 장옥정을 위해 원래 호산청이 마련된 것이다. 며칠 뒤인 10월 27일 왕이 된 지 14년 만에야 처자들을 본 숙종.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실의 경사를 기뻐할 수만은 없는 한 사람,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였다. 왕자를 낳은 옥정은 비인에 책봉되고 장희빈이라 불리게 됐다. 왕자의 탄생은 곧 장희빈과 인현왕후 두 여인의 모진 운명의 서막이었다. 남인과 서인 두 정치 세력의 대리자로 숙종의 사랑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 흔들림 없는 왕권을 구가했던 숙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정치 후폭풍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여인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숙종과 그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왕이 오르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왕자를 본 거잖아요. 나라에 이게 경사네요. 그것도 아주 총애하는 여인이 아들을 턱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지금 하늘이 별이라도 따다줄 판이잖아요. 그렇죠. 저 산신청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동안. 지금 VCR 보니까 호산청이라고 나오는데 네. 호산청은 도대체 뭔가요? 출산을 하게 되면 왕실에서 출산을 돕는 임시관청이 설치가 돼요. 그 왕비가 출산하는 경우에 산실청이라고 그러고 이제 후궁이 출산하는 경우에 호산청이라고 그러고. 근데 저 원칙은 후궁원이 해산을 할 때는 궁 밖에서 이제 다 그런 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선조 때 그 선조의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가 광해군을 낳다가 그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고 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정숙이가 또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조 이후부터는 아예 궁 안에서 그 출산을 하게 했던 거죠. 후궁도 어떤 왕실의 극진한 보호 안에서 출산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건데 이때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이제 경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희빈 장 씨가 경종을 낳았을 때 인현왕후는 궁에 들어온 지 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15살 때 궁에 들어오거든요. 정확히 22살인데 그야말로 한창 때인데 인현왕후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희빈 장 씨에게 아이가 태어난 거죠. 숙종은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장희빈이 결국 아들을 낳으니까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걸 어떤 그 걱정거리를 해소시켜준 게 장희빈이니까 더욱더 총애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장희빈하고는 궁합이 잘 맞네. 근데 장희빈은 워낙 그 이제 사극에서 뭐 어떤 악녀, 요부의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이것도 좀 그녀에 대한 어떤 편견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판무파탈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인현왕후전에서 너무나 사악하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런 게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극대화가 되고 장희빈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여자 출연자들도 누가 더 악랄하게 표현을 하는가가 이제 초점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인현왕후전을 뭐 소설이라고도 보긴 하지만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실제 이야기에 가까운데 일방적으로 서인 중심에 서다 보니까 희빈 장 씨는 완전 악녀, 인현왕후는 너무나 착한 여자, 그야말로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렇죠. 역사의 라이벌 하면 뭐 많은 사람들 생각나시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장희빈과 인현왕후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두 사람을 좀 프로필로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야, 장희빈이 그냥 59년생, 인현왕후가 67년생이에요. 약간 의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숙종이 장희빈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장희빈이 연상이죠, 2년 연상. 그런데 심지어 연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현왕후를 누를 수 없는 것은 이제 바로 출신 문제였어요. 민유중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 인물 송시열의 가장 그 절친이었고 민유중의 부인은 또
서인의 용수였던 송중길의 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최상의 집안 출신.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딱 조상만 놓고 보면 장희빈이 유리할 게 지금 한 개도 없잖아요. 네. 저게 뭐예요? 외모가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돼 있네. 요즘에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S대를 이기는 게 S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로 아마 모든 것을 커버한 것이 아닌가. 야. 근데 그냥 가볍게 넘길 수 네. 있는 게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조선 왕조 실록은 물론이고 조선 왕조와 관련된 이런 다른 책들을 봐도 네.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한 글이 없어요. 그거 참 놀라우네요. 네. 정사가 보증하는 공인 미모인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보는 사람마다 다 이 미세계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대표적으로 사관원 한성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숙종 임금은 희빈장 씨의 미색에 빠져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김창혁 같은 분도 숙종이 미색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빠질 만한 미색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들을 낳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딱 보면 경종을 낳고 또 2년 만에 차남을 낳아서 물론 열흘 만에 사망하긴 하지만 성격도 간사하고 악독하고. 근데 그건 너무 주관적인 온순하고 거니까. 착하고. 간사하고 악독하다라고 저렇게 콕 찍어가 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네.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가 이제 딱 장희빈 보고는 쟤는 간사하고 악독하다 그러면서 결국 쫓아보내거든요. 그리고 소박을 맞아요? 그렇죠. 소박을 맞죠. 여자가 마음도 이쁘고 외모도 이쁘기란 참 힘든가 봐요. 숙종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국지색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저 미색에 빠져가지고 나라 일을 그르칠까봐 좀 경고의 의미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때는 또 이런 그 당파적인 입장도 되게 중요한데 명성황후도 서인의 핵심 그 가문에서 배출이 되었고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자신하고 같은 당파의 괜찮은 교수인데 그럼 저 장희빈은 보면 뭐 요즘 표현하면 근본도 없는 그런 교수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요즘 연속곡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이미 집안에서 맺어놨는데 이상한 여자 데리고 들어올 때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뭐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필인데 장희빈 그 집안 사정은 어땠어요? 뭐 어떤 책에는 장희빈이 마치 그 종의 딸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장희빈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유명한 역관이고 역관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하면 변승업인데 친척 관계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당대의 굉장히 유명한 역관 가문집 딸이죠. 그 중에서도 오촌당숙인 저 장현이라는 인물이 그야말로 장희빈의 후견인 역할을 했어요. 이 역관하면은 그 통역이 물론 주임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활동 같은 걸 해가 상당히 이제 그 자금도 많이 챙기고 기록에 보면은 역관 장현은 국중 거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의 대단한 부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따지면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가 아니었을까? 재벌집 짐작이 조카딸 됩니다. 같은. 갑자기 확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괜찮은 여자네 장희빈이. 집에 돈도 많고. 어머, 이렇게 저 역사서에 기록이 남을 만큼 든든한 재력가의 집안을 지금 뒷백으로 둔 장희빈인 건데 자기 역관이라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막대하게 재산을 모았는지 그게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이거 지금이라도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능한가요? 자, 정승혜 교수님, 우리 만물가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역관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사 행렬을 보시면 수행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훈도와 통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역관입니다. 조선 후기에 되면 사대부들이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역관들이 그 외교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사행단에는 그 몇 달 걸리는 국제 여행의 경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인사함을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대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관한 사람이 바로 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원들도 일정한 양의 인사함을 가지고 가는데 혹시 팔포 무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팔포요? 네네. 그 한 사람한테 허용된 무역량이 8포입니다. 즉 80근이 되죠. 쌀은 2,000석 정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관들한테 사무역권이 이제 주어지면서 무역 거상들이 이제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 건가요? 그 중국 역관들은 우리나라 특산물을 가져다 팔고 중국에서 이제 그 비단류라든가 아니면 문방구, 가죽 등을 구입해 왔는데 대부분 일본과의 무역 창구였던 외관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일본과 모든 교류를 단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교 상황 속에서 역관들이 중개무역을 하면서 그 많은 이익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관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많이들 되고 싶어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역관이 될 수 있나요? 관심 있으신가 봐요. 관심 있으시는데. 지금 관심 있어요. 저희도 관심 있으시네. 네, 역관 양성기관이었던 사역원에 입학을 해야 됐습니다. 대체로 10대나 그 이하의 연령으로 제한했고요. 또 사역원에 들어간다고 전부 역관이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 이제 보통 국가고시라고 할 수 있는 역과나 아니면 취재를 통해서 실제로 정식 역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역관 집안에서는 그 부와 명예가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 역관 집안에서는 자손들을 어릴 때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승혜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어 조기 교육 열풍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러네요. 근데 좀 아쉽게 됐어요, 이석 씨. 10대 미만의 자녀. 이거 참. 그 장현이라는 사람은 뭐 막대한 재산을 뭐 이런 식으로 모았던 거네요. 지금 장희빈 같은 경우는 재벌급 당석이었던 장현의 보살김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금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궁녀의 길을 택한 이유가 뭔지. 진짜 정말 가장 궁녀가 궁금해요. 행복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재밌는 거는 이 장현이라는 사람의 딸도 효종 때 궁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딸 또 조카 딸까지 궁녀로 들여보낸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의도가 뭐냐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 남인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던 사람입니다. 1680년에 남인의 실세였던 영의정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반란을 이제 도모할 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남인들이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장현도 같이 문제가 돼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돈은 있는데 세력에서 밀려났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정경유착의 음모가 그쵸. 생기는 거죠. 미인계 남인이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심어둔 어떤 끈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장희빈과 숙종은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숙종과 정확히 언제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도 굉장히 좀 성격이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경왕후 때는 숙종이 이렇게 감히 여자들에게 잘 접근을 못했다고 하는데 1680년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숙종으로서는 대비 인현왕후가 들어오기까지 약간 공백이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만났던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사실 명성황후가 그 장희빈을 한번 쫓아냈다는 건 좀 새롭게 알았는데. 그러게요. 언제나 궁이란 데가 뭐 이렇게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어려운 걸 텐데 어떻게 쫓겼다 다시 들어오죠? 3년 뒤에 명성황후가 사망한 뒤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게 좀 극적인 게 숙종이 너무 그 장희빈을 잊지를 못하니까 인현왕후가 장희빈을 들여왔다 그래요. 인현왕후가 직접. 이건 또 웬 드라마예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어지르고 착하다 그래서. 지금 봐요. 지금 생이별 한 이후에 또 만났으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죠? 더 막 돈독하게 막 더 애틋하게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숙종이 중궁전에는 안 가고 취선당만 찾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서인들 같은 경우도 희빈 장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바로 이제 남인들이 준동해서 자신들 서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국에 큰 어떤 풍파가 불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직명이라는 사람이 숙종에게 그 상소를 올려서 이야기할 때 여색에 빠지지 마시라고 충고를 하면서 당시는 바로 이제 복성군에게 빌붙었던 자의 친척으로 가까이 두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태를 헤아릴 수 없다. 근데 일개 궁녀가 이제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상소를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 같거든요. 이런 논란이 장희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장희빈을 볼 때 숙종의 후궁이 아니라 남인의 얘가 이제 대표 주자로 뭔가 그 앞선 선봉으로 활동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장옥정 즉 장희빈을 쫓아낼 것을 강하게 이제 그 상소한 이직명을 숙종이 파직시켜요. 그만큼 그것은 장희빈에 대한 마음이 기울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 그 1686년에는 장희빈을 사품 수건에 이제 봉하고 노비 백구까지 하사하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 뭐 이제 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장희빈이 이제 가장 그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경종의 출산이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장희빈의 출산 소식을 듣고 어머니 윤 씨가 이제 우리 당연히 뭐 딸 낳았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가는데
이제 문제는 옥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방에 이제 칸막이가 있고 이 지붕이 있는 이 가마를 타고 가요. 근데 이 옥교는 그 정삼품 이상의 여인네들만 탈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타고 가니까 그 사원부 관리들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러는데 오히려 숙종이 그건 너무 심하게 한다. 그 정도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왜 그 딸이 워낙 그 출산해서 기뻐서 오히려 사원부 관리들에게 네. 벌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혹독하게 다뤘는지 죽어버려요. 이러고 보면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숙종이 그 장희빈의 출산을 기쁘게 생각하고 장희빈의 어머니가 좀 버벅이고 이런 거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대처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자기가 마누라가 이쁘면 왜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고 이분 곧 있으면 처갓집 말뚝에 절하실 것 같은데요, 숙종께서. 이미 절하고 계신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당한 신하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법대로 한 거잖아요. 법대로. 그 뒤에 나올 것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숙종이 신하들 다 소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이야기가 이 경종, 낳은 지 2달밖에 안 된 경종을 원자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로 정한다는 것은 이건 적장자로 만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때 보면 그 서인 쪽에서 반대하는 거는 아직 인현왕후가 22살밖에 안 되니까 춘추가 한창이라서 좀 시기상조다. 그렇죠, 누가 이런 봐도. 쪽인데 숙종의 논리는 네. 내가 7년 살아봐서 안다. 약간 이런 논리예요. 아니, 그렇게 뜸하게 갔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를 확실히 삼아야 된다. 네. 이렇게 숙종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 뭐 신하들도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숙종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름대로 이제 근거는 항상 되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근거를 냈습니까? 빨리 원자가 정해져야 국가가 안정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경종을 원자로 만들고 네.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경종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희빈장 씨는 최고 품계인 정일품에 올리게 되죠. 추징력 하나만큼은 끝내줘요. 일명 그 조선 불도저다. 네, 근데 정일품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의정급이죠. 후궁으로서는 뭐 최고의 지위까지 갖고. 이제 숙종이 뭐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희빈의 소생을 원자로 정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인들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네. 서인의 맹장인 이분 송시열. 맞습니다. 송시열도 진짜 성격 강하시죠. 이제 상소를 올리는데 네.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이 신종이라는 분이 철종을 후사로 삼을 때 태어나고 나서 10년 있다가 삼았던 그런 고사를 대면서 너무 성급하다라고 하니까 숙종이 경로를 합니다. 그럼 나보고 10년을 기다리는 얘기냐? 그 뒤에는 뭐 그럼 나보고 죽을 때 네. 유언으로나 원자를 정하는 것을 얘기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네. 송시열을 관작을 삭탈시키고 또 가까이 두는 것도 아마 보기가 싫었던 건지 제일 먼 제주도까지 유배를 보내라고 해서 제주도까지 또 가게 됩니다. 야,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서인을 내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때 또 숙종도 나름대로 되게 논리적이에요. 명나라 때는 넉 달 만에 한 것도 있다. 그리고 결국 이 송시열의 그 처벌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김익훈, 홍치상 이런 서인 핵심 세력들을 대거 이제 유배시켰다가 이 사람들 상당수는 이제 처형을 당해 결국 삭탈, 관직, 뭐 파직 등을 포함하면 거의 100여 명의 서인들이 일망타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그 경종이 태어난 다음해인 1689년 네. 기사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사 황구. 이제 서인 정권에서 남인 정권이 수립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숙종 입장에서는 서인들을 어떻게 견제할까 하고 딱 가누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송시열이 상소가 딱 들어오니까 참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숙종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은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뭐 왕권에 대항했던 서인도 견제를 했고 아들도 위치를 확고히 했고 또 사랑하는 희빈도 영의정급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현왕후는 이제 네.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숙종이 그 황국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쐐기를 박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마침내 장희빈이 숙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됩니다. 조선 후기 이제 주로 숙종은 창덕궁에 거쳐 있는데 그 왕의 침전이 대조전입니다. 이 대조전의 주인공이 인현왕후에서 장희빈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네. 그리고 장희빈은 궁녀 출신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대조전의 주인공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저런 식의 지금 그 또 중전 교체는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도 지금 대단히 그 뭐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궁을 아무리 총애한다고 해서 중전을 내친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현왕후가 꿈에서 선왕을 봤는데 장희빈은 아들도 없고 복도 없으니 궁에 두면 해가 될 거다. 이런 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부부끼리 자다가 잠꼬대도 하고 홈얘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건데 그걸 또 딱 기억하고 있다가 또 그걸 또 핑계 삼아서 본 부인을 내치고 이러는 거 곤란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 말고는 인현왕후를 내칠 명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현왕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또 묘하게 경종이 태어나니까 봐라, 아들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제 저주고 일종의 음모고 바로 이런 명분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인현왕후를 패출시키게 되는 단서가 마련이 된 거죠.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인들도 역시 중전 패출에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명분이 참 치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남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대놓고 동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서인 내에서도 약간 젊은 세력들이 소론이라고 하는데 이 소론 중에 그 상당수가 강력히 저항을 합니다. 박태보, 오두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두가 돼가지고 86명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거는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조광지철을 패출할 수는 없다. 특히 어떤 것을 상기시키느냐 하면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이렇게 인현왕후를 이뻐했고 또 이 인현왕후는 명성왕후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지낸 그런 사람이다. 이런 왕비를 쫓아내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소를 올리니까 숙종이 화를 냅니다. 그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쫓아내는 거라면 내가 죄가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를 폐위시켜라. 이런 식으로 경로를 하는 겁니다. 제일 할 말 없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나쁜 놈이네 이걸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마지막에 워낙 다혈질이라 그 상소 반대하는 상소를 읽다가 찢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국청을 열어서라도 중전 배출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까지 한 거죠. 박태보, 오두인, 숙종이 직접 불러가지고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가는가 하면 이제 압슬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릎을 누르는 것인데 정말 이 무릎이 으스러질 정도로 눌러가지고 그다음에 그럼 거꾸로 매달고 화형을 불로 거죠. 불로 지지는 건데 이게 온몸을 찢어가지고 더 이상 지질 곳이 없을 정도가 됐다. 결국은 유배 가다가 두 분 다 사망을 하십니다. 유배길에서 유배길에서. 사망하는 이 정도까지 심하게 고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떤 본인의 또 이 왕권을 과시하고 싶은 막 의도가 굉장히 강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인현왕후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가혹한 게 이 패출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인현왕후의 생일날. 그래서 인현왕후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음식을 다 뜰에다 버리라고 하고 딱 신하들 불러 모은 다음에 일방적으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참담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 사가였던 친정집 안국동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도 생일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왜 생일날 골라서 이러시죠? 두 사람의 운명이 정말 극과 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씨 집안도 이후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했겠네요. 당연합니다. 3대를 증직을 하는데 아버지는 영의정, 증조 할아버지 좌의정, 그리고 할아버지 우의정 이렇게 3대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증직한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오빠 장희제까지 5분년 가운데 하나인 총영청의 장으로 만들죠. 그러면 어디 나라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가문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년이 옵니까? 대체 어느 곳에 후궁이 될 계집을 숨겨놓으셨사옵니까? 중전은 말을 삼가하라. 후궁을 두시려거든 신첩과 세자를 죽이고 두어소서. 중전이 된 희빈 장씨는 전하, 채통에 걸맞지 않게 투기를 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은 우연히 무술이 최씨를 눈여겨보게 되고 이 사실을 안 희빈은 최씨를 불러다 매질을 한다. 이런 발칙한 것이 있나? 이 아이를 불러. 당장 풀라고 일렀느니라. 예.
전하께서 대체 무엇을 아신다고요? 저 아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날 이후 숙종의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된 최 씨. 투기에 눈먼 희빈은 최 씨를 독살하려 한다. 아니, 모든 사실을 안 숙종의 마음은 희빈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한다. 너무 다 드라마에 빠져 계시는데요. 드라마 계속 볼까요? 계속 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장희빈 하면 딱 이 이미지잖아요. 간사하고 악독한. 뭔가 이제 국물의 모습으로는 좀 굉장히 불충하네요. 사실은 대부분이 서인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좀 과장된 측면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숙종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인현왕후의 오빠 그 민진원이 쓴 단한 말록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제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친 것에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상은 잠옷 후회하면서 매번 한가하게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길게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거나 또 우두커니 서서 서쪽 인현왕후가 있는 안국동 쪽을 바라보면서 흐느꼈다. 정확히 안국동이라고. 예, 안국동을 보면서 흐느꼈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로 이렇게 또 확 변한다는 것도 참 이 숙종의 마음 대단하네요. 그 인현왕후는 그 사가에서 몇 년을 이렇게 머문 거예요? 1689년 네. 기사항국 일어난 후에 이제 네. 폐출이 되고 결국 1694년 네. 이제 갑술왕국으로 이제 복위가 되니까 네. 5년을 이제 네. 보낸 거죠. 진짜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폭삭 늙은 만큼 굉장히 정말 속끓이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폐비가 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폐비윤 씨는 결국 사약을 받잖아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몹시 불안했을 것 같아요. 목숨 자칫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숙종을 좀 겪어봐서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장희빈도 한번 쫓겨났다 들어왔지, 남인도 쫓겼다 왔지, 서인도 쫓겼다 왔어. 가만히 있어, 나도 한번 기다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아, 그게 더 좋겠네. 이런 약간 부정론보다 오히려 5년 정도 만에 이제 정국이 바뀌니까 그렇죠. 나도 희망이 있다. 역시 긍정론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왕 성격을 아니까 이제. 아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현왕후가 그 사가로 폐출된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고 해요. 응?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라 오랄까랑 논이으니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라.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나리는 그 인현왕후 민씨고 장다리는 희빈 장씨 아닙니까? 정말 당시의 민심이 이렇기도 했겠지만 서인들의 염원이 이 담겨가지고 일부러 유포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까 그 화면에서 이제 장희빈이 독살시키려고 했던 그 숙빈 최 씨가 바로 그 영조의 생모 맞죠? 그렇죠. 네. 이 숙종 시대 하면 우리가 항상 그 뭐 여인천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현왕후하고 장희빈 이후에 또 제3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렇죠. 이제 숙빈 최 씨인데 이 숙빈 최 씨는 그 장희빈이나 인현왕후에 비해서 좀 기록 같은 게 별로 없고 그 최근에 와서 이제 동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숙빈 최 씨도 희빈 장 씨보다는 극적이진 않지만 7살에 궁에 들어가서 궁에서 17년을 지내다가 숙종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후일 영조가 되는 아이를 낳고 그래서 후궁에까지 오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인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숙종이 엄청나게 사랑을 했던 걸 알 수 있는 게요. 숙종 19년 10월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듬해 9월에 아들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두고 사랑을 했고 장희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정말 속이 끓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런 숙종이 기록도 많지만 그 자기 그 여인 3명의 여인을 다 드라마 주인공으로 등록시키는 이런 기록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네요. 네. 동이, 장희빈, 네. 그리고 또 인현왕후. 인현왕후. 네. 실제로는 숙종과 숙빈 최 씨는 어떻게 만나게 돼요? 그게 어떤 야사에 따르면요. 네. 숙종이 정말 우연히 촛불이 켜진 무수리 방 안에 이제 들여다봤는데 네. 갓 20이 넘은 무수리가 폐비된 이 인현왕후를 위해서 공덕을 기리는 걸 보고 반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역시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뭐 드라마도 아까 봤지만 너무 자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꼭 고개를 들라 그러면 이렇게 싹 들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야, 이 도대체 궁녀의 그 이미지라는 게 임금 눈에 띄기 위해서 막 좀 이렇게 좀 협잡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모를 좀 꾸미고 막 너무 안달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궁녀에 대한 모습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임금과 왕비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였던 자, 궁녀들의 진짜 모습을 또 만물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선 선생님 만물각으로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궁녀란 명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궁녀, 나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법전상의 명칭은 궁녀였고요. 네. 궁위는 뭐냐면 궁위는 말 그대로 하면은 궁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궁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나인은 한자로는 내인으로 썼거든요. 이거는 내명부에 속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란 표현은 이 달에 사는 선녀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시면은 다분히 궁녀한테 좋은 긍지를 갖기 위한 그런 그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는 이 궁녀라는 직업이 되게 힘들고 해가지고 평생 노동을 해야 됐고 또 결혼 금지, 또 이성을 사귀면 기본 참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궁녀 직업의 어떤 그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좋은 의미의 호칭이었죠. 근데 궁녀가 되면 장희빈이나 뭐 어떤 숙빈채 씨처럼 후궁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입궁한 사람들은 없었나요? 근데 궁녀가 왕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궁녀의 행동 반경이 자기 처소라든가 근무지 이외로 이렇게 그 내로 이렇게 제한돼 가지고 어떤 궁녀들은 평생 가도 왕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왕이 궁녀의 그 눈길을 받으면은 그 다음날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 게 이런말 궁녀들의 증언에서 또 보여지고 있고요. 선생님, 아까 화면에서 그 숙빈채 씨가 비 오는데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지나가는 왕이랑 마주쳤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네. 예. 지금 보면 다들 어린 나이에 입고한 걸로 돼 있거든요. 좀 궁녀를 뽑는 나이 제한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보통 4살에서 10살 이 내외에서 보통 입궁을 했는데요. 배치된 부서는 뭐 지밀은 그 왕족의 시녀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수방은 수 놓는 방, 그다음에 침방은 바느질하는 방이고, 그다음에 소주방. 이 소주방은 소주가 아니라 이 식사 준비하는 그런 그 소주방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부서에 근무했었고, 그리고 궁안에 보면은 궁녀 외에도요, 또 궁녀랑 직무가 비슷한데 궁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자는 궁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글월 비자라고, 그러니까 편지 비자라고 해가지고 궁 밖으로 서신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지금의 우편지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비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궁중 병원이 있죠. 내의원에 속해가지고 주로 내의원의 의원들을 보좌하거나 아니면 이제 궁에 있는 왕족 여인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런 의녀 동원된 그런 또 의녀들이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 일이니까 선발할 때부터 좀 신중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처녀라야지만 이 궁녀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심사를 했냐면요. 이건 그 앵무새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궁녀 후보자의 팔목에 놓습니다. 놓은 다음에 그 피가 가만히 있으면은 처녀를 인정하고, 만약에 그 피가 흘러내리면 이제 처녀가 아닌 거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왜 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성 피부면 정말 불리했겠어요. 그러니까 유분 많은 피부면 이게 또 흘러내렸을 테고 당연하잖아요. 건조하면 싹 스며들었을 테고. 그렇죠. 뭐 그때의 뭐 법이었다니까요. 네. 김종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선시대 여자로 태어나서 네. 있다면은 뭐 아무리 혜택이 있어도 궁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왕의 눈에 한 번 들지 않으면은 네. 정말 외롭게 한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일단 가면 밥은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도 싫어요. 남인들이 그 장희빈을 끌어들인 것처럼 네. 서인들 역시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숙빈 최 씨를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수건채 씨나 장희빈을 어떤 마스코트처럼 내세우고 뒤에는 정치 세력들이 배후 조정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기사항국으로 권력을 잡은 남인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정권을 이제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그 국리를 하고 있던 차에 정말 엄청난 고변 사건이 포착이 된 거예요. 네. 서인의 명문가 자제들이 막 인현왕후의 그 보기를 도모한다라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이때 이거를 기회로 완전히 서인을 일망타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역고변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중심 인물이 바로 수건채 씨.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수건채 씨를 독살을 한, 이런 두 개의 고변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숙종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뭐 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고 네. 누군가 작정하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치밀한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숙종의 선택은 정말 뭐예요? 숙종은 여자를 선택하면은 여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당을 선택하는 건데, 네. 그럼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는 또 당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결국은 남인들이 몰려나고
다시 서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인현왕후로 해서 불러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남인을 치고 서인을 복귀하는가 동시에 결국 인현왕후는 서인의 대표 주자니까 그래서 이게 맞물린다라는 거죠. 별궁을 지으라고 지시를 하고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는데 인현왕후를 폐위시켰을 때는 인현왕후를 폐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인현왕후를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약간 낯이 있다면. 아니 근데 이게 그럼 또 인현왕후는 그러면 또 오란다고 하면 또 들어오나요? 그때 또 두 분 사이에 오간 편지를 네. 제가 한번 저기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왜 가져오셨어요? 이게 저 왕이니까. 예, 숙종도 조선 왕 중에 최초로 안경을 낀 왕이 숙종이에요. 진짜로요? 안경 끼셨고 이 안에 숙종 있다. 역사적인 중전 보시오. 처음에는 권간에게 조롱당해 잘못 처분하였으나 곧 깨달아서 그대의 억울한 마음을 알 것 같으오. 때로 꿈에 만나면 그대가 내 옷을 잡고 피 오듯 눈물을 흘려. 가증스러운데? 뭐마다! 어떻게 왕 앞에서. 첩의 죽어 마땅한데 목숨을 보존한 것은 서문에서 나왔사옵니다. 천만 뜻밖의 옥찰이 내려지니 감격에 눈물만 흘릴 뿐 다시 무슨 말씀을 하리이까. 내 답차를 보니 기쁘고 위로되는 것이 후련하여 10번이나 펴보고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였음. 주신 몇 글자로 회답해 주오. 거의 지금 옥교, 의대, 의장이 분수에 넘치옵니다. 어허! 다시 번거롭게 하는구려. 반드시 사양하지 말고 오늘 들어오. 거의 숙종 빙의하셨어요. 숙종이 편지를 보면 알겠지만 사랑할 땐 정말 또 화끈하게 하는 화끈하네요. 저는 거기서 좀 빵 터졌어요. 빨리 그 몇 글자로 저기 답장하라고. 예. 결국 그러면 옥교를 타고 금의 환궁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때는 또 숙종이 만약에 인현왕후가 이 의대를 입지 않고 그 옥교를 타지 않으면 상궁들을 벌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묻겠다 이러니까 인현왕후도 그 옥교를 타고 의장을 갖추고 그야말로 금의 환궁을 하는 거죠. 네, 숙종이 뜨겁게 반겨줘요. 직접 달려나가서 가마문을 열고 네. 반겨주죠. 아, 그래요? 가마 문을 열고. 야, 이거 의전상 참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거 뭐 똑같은 장면을 본 것 같은데 뭐 기시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기사관국 때 똑같잖아요, 스토리가. 네. 데자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이쯤 되면 지금 장희빈도 인현왕후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해해야죠. 결국 인현왕후가 다시 들어오면서 희빈장 씨는 또 하루아침에 별당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옥새를 부수게 합니다. 아예 그냥. 그다음에 그 부모에게 내려줬던 교지는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하루아침에 비참한 처지로 빠지고 말죠. 근데 정말 어떤 한 집안의 정실 부인을 들이거나 뭐 내치거나 하는 일도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한 나라의 국모의 권위를 복위시키고 강등시킨 일이 너무 무상하게 이제 진행이 되네요. 별당으로 쫓겨났는데 절치부심하고 독을 품지 않습니까? 장희빈이. 별당으로 쫓겨난 장희빈은 중전 복위의 의지를 불태우며 중전인 인현왕후의 저주를 빌었다. 중전아, 내가 왔어요. 눈을 좀 떠보세요. 몰래 신당을 차려 인현왕후를 죽이려는 치성을 들였고 저주가 통하기라도 하듯 인현왕후는 이유 없는 병마에 시달렸다. 희빈의 저주는 날이 갈수록 더 포악해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인현왕후에게 점점 드리워지고 숙종의 사랑과 중전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장희빈의 질투와 원망은 끝이 없었다. 네, 정말 좀 괴기스럽기까지 한 장면을 좀 보셨는데 궁중암투에서 또 저주가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저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물론 악독한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안쓰러운 게
남자들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부딪히면 되는데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네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주 정도밖에는 사실 이 저주라는 게 효험이 있는가 뭐 이런 의문점도 들고 장희빈의 이 저주는 효험이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인현왕후가 사실은 장희빈 저주 사건 이즈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한 17개월 정도 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허리와 다리에 피부가 완연한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종기 같은 거 이런 걸로 막 온몸이 정말 모두 상처투성이었던 거고. 공교롭게 같은 그렇죠.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그랬겠네요. 그렇다면 또 인현왕후의 죽음으로 또 한 번 조정이 술렁거렸겠어요. 지금 남인들은 장희빈이 다시 또 중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숙빈 최 씨입니다. 숙빈 최 씨가 이 희빈의 이런 행동들이 인현왕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다 이제 숙종에게 이제 일러바친 거죠. 그래서 숙종이 또 이때 마침 희빈의 생일날이어가지고 그 초소를 찾았다가 그 저주와 관련된 물건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딱 걸린 거네요. 그야말로 현행범이네요. 생일날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일날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네. 네. 숙종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인현왕후 아픈데도 희빈 장씨가 문화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다음에 인현왕후를 왕후라고 칭하지 않고 민씨라고 칭했다든지 이런 제목까지 걸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희빈 장씨가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멍으로 밀어넣는 거죠. 진짜 기고만장하긴 했나 봐요. 그렇죠? 민씨. 와, 대단한데요. 숙종은 끝내 장희빈에게 사사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놔라 이 저주길 놈들. 장희빈은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며 사약을 거부한다. 세자를 죽이고 와야만 사신이라. 당장들 물러가렸다 이놈들. 분노한 숙종은 직접 취선당으로 향하고 못된 것에게 사약을 먹이라. 나오라질 않았더냐. 놔라. 숙종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장희빈에게 실망하며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사약을 마시게 한다. 일개 궁녀에서 한때 왕비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장희빈. 43년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아들의 품에서 마감하고야 만다.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정말 턱 막힙니다. 와. 김혜수 씨 연기를 정말 잘하네요. 진짜, 저는 김혜수 씨, 장희빈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죠. 아마도 뭐 방송사 사정 때문에 그 이전에서 했던 것들이 너무 세니까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장 오래된 M본부에서는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억지로 입을 벌려서 이렇게 먹이는 정도였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S본부에서는 이것 봐라. 그러면 우리는 세사발 세 번의 이 독약을 먹게 하고 이제 그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K본부에서는 문틀을 뜯어내가지고 가슴을 누르면서 양옆에 지렛대로 입을 벌리게 하는.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역사 기록에는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약을 내린 부분도 약간 애매하게 처리돼 있어요. 숙종이 처음에는 이제 자진을 할 것을 명합니다. 계속 이제 이 장희빈 쪽에서도 뭐 순순히 자진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신하들이 특히 반대를 합니다. 이 세자인 앞으로 왕이 될 경종의 어머니인데 이 사람에게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숙종이 내세우는 거 설사 자진을 안 하게 하면 사약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 자진케 하였다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는가는 공식 기록인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숙종이 그 장희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앞으로는 빈 출신은 절대로 왕비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아예 후궁 출신의 왕비는 나타나지가 않았죠.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법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그 세자의 어머니잖아요. 굳이 죽였어야 돼요? 물론 뭐 저주를 해서 인현왕후가 죽은 건 아니겠지만 저주를 한 거는 사실이라고 하고 그러면 뭐 일종의 살인 미수 정도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장희빈이라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은 게
장희빈만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궁궐안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저주라는 단어로 실록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3명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인조의 후궁이었던 조귀인, 그리고 이 성종의 후궁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바로 이 중종의 후궁이었던 경빈박 씨인데요. 매야. 예, 그러니까 경빈박 씨만 폐서인이 되고 나머지 2명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윤 씨는 논리가 그 어떤 한때 총애했던 여인이고 승리자의 어머니까지 한데 네. 꼭 그렇게 사약까지 먹였어야 했나 이런 정말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인현왕후가 사망했을 때부터 남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희빈장 씨를 복위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숙종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황국을 통해서 이미 이제 더 이상 이런 황국 정치는 쉽지 않다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도 같고 왕권은 또 이미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장희빈이 살아 있으면은 이게 언제든지 당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과감하게 장희빈을 쳐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국이 치열하게 전개된 당쟁의 시대에 남인 대표 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사약을 받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라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뭐 당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일까요? 그래서 이게 그 한국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당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서인은 정말 또 남인에게 뺏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했고 또 남인은 서인에게 뺏긴 걸 잡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인현왕후든 장희빈이든 숙빈채씨들은 이런 그 이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숙종대와 한국 정치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국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하면 유일한 수혜자는 숙종밖에 없죠. 권력도 없고 뭐 여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는데 신하들은 주기적으로 일망타진되고 여성들도 불행해지고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의 핵심은 결국 숙종의 왕권 강화 의지였고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얻은 거죠. 단순히 어떤 여인들 간의 갈등, 뭐 사랑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치적 난맥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제 황국 정치를 벌였고 숙종의 이런 어떤 그런 황국 정치에서 당쟁의 희생양이 됐던 두 여인의 모습을 다룬 거예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숙종의 뒤를 잇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신나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